가장 큰 서운함은 아마 인정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내가 평생 30년 넘는 시간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애썼다고 생각하세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그 대가로 우리 가족들이 지금까지 큰 불편함 없이 잘 살아왔는데, 퇴직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나라는 존재감이, 내가 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에 그분들은 소외감, 상실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거죠. 아이들은 퇴직하고 돌아온 아빠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서로 계속 관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이 남자 그들에게 관심이 갔는데 그들은 나에게 여전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고요. 또 아내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자격지심 때문에 아내로부터 느끼는 서운함들도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멀쩡한 피부일 때는 만져도 전혀 아프지 않지만 여기에 작은 상처만 있어도 이렇게 손이 지나가면 굉장히 쓰라리고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 마음의 상처에 아내의 작고 사소한 아주 작은 표현들이 마음의 상처에 꽂히는 거죠. 직장 생활 할 때 같으면 설거지 한번 해줘라고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설거지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설거지 좀 해줘라고 이야기하면 나 논다고 지금 무시하나? 나 지금 쉰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아내의 동일한 말과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것 때문에 더 크게 상처받고 또 내가 더 크게 그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성격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환경이 뭐냐면, 상황 조건이 뭐냐면 나이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50대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이제 약간 노쇠하게 되죠. 흰머리도 생기고 노안도 오고 이렇게 체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신체적인 어떤 위축감 같은 것들도 느끼시고요. 두 번째는 일 또는 직장이 되겠죠. 특히 이 직장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는, 그래서 꼭 퇴직이든 아니면 보직을 잃고 평사원으로 돌아가던 이런 그 상실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그 중년기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심적 상태가 뭐냐면 불안정성, 불예측성이에요. 그런데 이 중년기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은 어떤 신호냐 하면 내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 신호가 이런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불예측성을 더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불안함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먹고 살까? 회사를 잘리고 나면 뭐 먹고 살까? 뭘 하고 살까? 인간들의 평균 수명은 길어진다고 하는데 이 나머지 시간 동안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불안들이 점점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년이 위기냐 기회냐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의 논쟁은 굉장히 오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한국 사회에 있어서 중년은 기회보다는 위기의 성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중년을 위기로 느끼게 만드는 요인은 신체적인 요인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우리가 퇴화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에너지도 떨어지고 신체적인 능력도 점점 줄어들고, 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해마다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오잖아요. 우리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나쁜 쪽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함을 잃게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심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을 느끼고요. 실제 이런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들, 그리고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인지 능력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몸이 불편한 데가 생기면 사람들이 인지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는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요인들이 위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들은 일, 역할, 직업과 관련됩니다. 이 은퇴학교의 여러 컨텐츠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거의 30년 동안 직장을 중심으로 그 직장 안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직장 안에서의 직책, 뭐 또 직장 안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로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고 형성해 왔는데 이 직장에서의 변화, 또 일에서의 변화, 이 역할에서의 변화는 그와 함께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변화를 다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요. 또 내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지고요. 역할이 달라지면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느끼게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 이 중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위기 요인이 됩니다.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그 역할의 변화와 똑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퇴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당연히 이제 위기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심리적인 요인인데 통제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사람들에게 통제감이란 것은 굉장히 강력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 나의 행동들을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는 타인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직장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장 만족도, 직무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건 대부분 뭐 월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통제권들, 여러 의사결정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더 어떤 그 만족감들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이 중년기에는 통제감을 상실한다. 다시 말하면 건강에 대한 통제감, 관계에 대한 통제감, 역할에 대한 통제감 이런 여러 통제감을 상실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인 요인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기 요인이 됩니다. 최근에 어린이를 빗대는 말들, 어린이에 린자를 붙여서 주린이, 산림이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게 어린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쓰지 말자는 캠페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중년에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중년은 늙음이다. 중년은 쇠퇴함이다. 임금 피크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나이가 들면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전제인데 저는 과연 그런 전제가 맞는가? 임금 피크는 그런 전제가 맞다라고 공언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회문화적인 인식들이 중년들이 실제 중년이 되어서 느낄 수 있는 위기보다 훨씬 더 그 위기를 과대지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년을 위기로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6가지 자본이 모두 다 있어야 행복하거나 모두 다 있어야 중년의 삶이 만족스럽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고요. 또 이 중에 몇 개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건 개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 학문 분야, 심리학이나 간호학이나 경영학이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소위 말해서 웰빙을 경험하는 중년기에 웰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일단 신체적 자본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요인들이 사실 다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될 만큼 건강은 가장 기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제적 자본인데 이게 많으면 부자인 거죠. 건물주 이런 분들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본이 많으면 심리적인 안정감, 만족감 같은 걸 느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이 경제적 자본을 쌓기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좀 덜 쓰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더 오래도록 일해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자본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나왔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 단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말하면 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얼마나 잘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인지적 자본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이미 이 은퇴학교를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많은 사회적 경험이 있고 실제 그 사회적 경험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해오셨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아는가와 관련된 사회적 네트워크도 포함되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핵심은 배우자였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핵심은 배우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째는 심리적 자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험들을 할 때 내가 그 경험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비록 부정적인 사건이지만 그 부정적인 사건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게 낙천성, 뭐 긍정성, 네, 유머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연습들을 좀 더 해보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그 나머지 자본의 어떤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인 것 같아요. 그 정체성 자본입니다. 정체성 자본은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 정체성과 구분되는 유사하지만 좀 구분해야 하는 것들이 셀프,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아는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이것도 자아고요.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나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도 자아가 될 수 있고요. 어디에 사냐도 자아가 될 수 있고요. 또 관계 안에서도 자아가 생길 수 있죠. 뭐 아빠나 또는 엄마나 또는 자녀로서의 자아들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자아들이 있는데 정체성은 이 자아들 안에서 이 자아들을 관통하는 뭔가 일관된 무엇이 있더라. 그게 이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모두 모아놓은 것이고 또 앞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특히 중년기에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탐색,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